안녕하세요. 레귤러 아너스 케미스트리 퍼펙트 GPA 강의 최현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OT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2007년부터 이제 유학생 케미스트리 과목에 대한 강의 생활을 좀 이어가고 있었고요. 화학만 전담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아너스 케미스트리, AP, IB, IGCS, 올림피아드. 저학년부터 이제 고학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캠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운 좋게 계속 14년, 15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강의의 원래 목적은 이제 서브젝트 시험 강의의 목적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은 부가적으로 10학년 때 이제 GPA 강의를 위한 목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P 전 단계를 위한 기초 쌓기 이런 강의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SAT 시험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강의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냐,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떻게 보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고자 아니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AT 시험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실은 이제 레귤러나 아너스캠, 그 다음에 SAT, AP의 과목들의 상대적인 수준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좀 계단 형태로 좀 표시를 해보긴 했는데, 한 가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SAT랑 AP 이 부분은 맞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귤러 아너스캠 자체의 요 수준 자체가 SAT보다 꼭 반드시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어떤 이제 좋은 학교들, 명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요 10학년 때 기초 배우는 과목들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SAT랑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교는 굉장히 또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준적이지 않기 때문에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대체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학년 때 레귤러 캠, 아너스 캠 요 과목 자체가 학교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마다 표준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실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AP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로서 혹은 이제 진단고사의 성격으로서 SAT 시험을 많이 보라고 제가 좀 현장에서 설명회나 혹은 상담할 때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SAT 캠을 잘 했던 친구들은 별일 없으면 크게 방심하거나 공부를 뭐 손에 놓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11학년 AP 올라가서도 GPA 잘 따고 AP도 5점으로 성공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근데 서브젝트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AP 과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속된 말로 빡세게 좀 공부를 해야지 AP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시험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SAT 시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가 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보통은 10학년 때 레귤러나 아너스캠의 GPA 점수를 가지고서 11학년 AP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바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가 좀 좋고 명문 학교나 이제 좋은 선생님 잘 만나면 이 레귤러나 아너스캠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잘 가르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AP 올라가서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 지을 거예요. 운이 좋다면. 근데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마다 혹은 학교마다 커리큘럼도 좀 묘하게 굉장히 좀 쉽게 혹은 좀 다 안 가르치고 그런 학교들도 꽤 많이 있어서 기초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AP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브젝트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AP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가중치가 좀 실렸고, 그 다음에 AP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레귤러를 하고 여기서 멈추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AP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좀 캠을 잘 못하거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나 혹은 선생님의 잘못일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이 강의 자체가, 예전에 이제 SAT를 목표로 했던 찍어놨던 이 강의 자체가 이 중간의 역할로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혹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귤러나 아너스캠 자체는 보면 알겠지만 이 수준 자체는 충분히 커버를 할 거고요. 분명히 여기에서 SAT 캠을 다 했는데 레귤러나 아너스 캠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학년 때, 기초 때 배우는 부분들은 분명히 커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AP 11학년 때 AP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 쌓기, 기초 다지기 그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그 역할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강의가 우리 친구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없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요 10학년, 11학년 이 중간의 징검다리 역할로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하고 파트 2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부분은 기초 파트예요. 근데 기초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5장의 유교학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뭐 학교마다 이거는 안 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뭐 필요 없으면 스킵하셔도 상관없는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5장을 제외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10학년 GPA 강의도 잘 따라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AP 강의는 더할 나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파트 2는 어떻게 보면 좀 응용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응용 파트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학년 때 10학년 때 레귤러나 아너스캠에서 요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다 커버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AP에서는 여기에서 뭐 중간에 뉴클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겠지만 거의 대체로 이 부분들도 AP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 후반부 내용 자체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레귤러나 아너스캠에 비해서 학생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배, 3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2에 해당하는 후반부 이퀄리브리움, 애시드 베이스, 더멀 케미스트리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11학년 때 AP 올라가서 이제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맛보기로 좀 선행을 하고 기초를 좀 쌓아 놓으시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학교에서 10학년 때 뭐 이 학교에서 우리 커버 안 하니까 나는 그리고 10학년 레귤러 캠까지만 할 거야. 근데 학교에서 뭐 실러버스 나온 거 보니까 굳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파트 1에서 여기서 멈추셔도 상관없지만 AP까지 올라가실 분들은 여기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좀 미리 쌓고 좀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교에서 커버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니즈에 따라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의 퍼펙트 GPA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제 GPA니까요. GPA니까 레귤러나 아너스캠 GPA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을 더 높게 제가 디자인을 커리큘럼을 짜놨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PChem의 이제 기초 다듬기. 근데 이제 APChem의 기초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우리 학생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AP 과목도 이제 1년 과정이다 보니까 1학기, 2학기 내용이 좀 나눠지죠. 근데 1학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기초 부분들이 조금 더 심화되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AP 1학기 내용들은 본인이 혼자서 잘 하더라고요. 굳이 선행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낯선 컨셉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컨셉들은 거의 없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수강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11학년 1학기 내용까지도 잘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의 2학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의 기초 다듬기 역할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옛날부터 한 2007년부터 강의를 이제 14년, 15년째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보통 학교 GPA 강의를 위주로 좀 많이 시작을 했었던 커리어가 좀 그렇게 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혹은 기초 탄탄한 친구들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 그다음에 다양한 뭐 국내 외국인 학교 보딩스쿨 다 두루두루 좀 가르쳐봐서 학생들이 이제 내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구나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줘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빅데이터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강의 인강과 그 다음에 교재에 최대한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이제 진학한 친구들이 나중에 저한테 강의 자료를 좀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좀 살짝 자랑을 해보면. 그 정도로 제가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좀 정리 정도는 좀 꼼꼼하게 잘한 교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이 또 인강으로 잘 녹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시고 한 2회 정도, 한 번 정도 수강하고 또 한 번, 2배 정도, 2배속으로 또 한 번 정도 더 수강을 해서 잘 기초를 쌓아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캠이 생각외로 별거 없네, 이렇게 좀 만만한 과목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상 이제 이슈가 좀 있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초를 잘 쌓고 정석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현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장의 피리어드 테이블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2장에서 아토믹 스트럭처 얘기하면서 이 피리어드 테이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 몰랐을 때는 뭐야, 테이블 자체를 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안 그려놓고 들쑥날쑥하게 이상하게 그려놨어, 좀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자, 우리가 2장의 아토믹 스트럭처, 메인 쉘과 서브 쉘과 오비탈 이런 컨셉들을 잘 공부해 보니까 여기가 S블럭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D블럭이구나, 여기가 P블럭이구나, 테이블 자체들이 각각의 서브쉘들의 블럭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정보들을 많이 숨겨 놓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요, 피리어드 테이블은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숨어 있는 비밀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무리 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엘리먼트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메탈, 넌메탈, 메탈로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메탈하고 넌메탈 만났을 때 아이오닉 본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우리 본딩, 제대로 된 본딩에 대한 얘기는 4장 가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자, 우리 본딩, 아이오닉 본딩은 오늘 얘기하면서 좀 미리 땡겨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컨셉이라서 그거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길지 않지만 자, 중요한 챕터니까요, 중요한 강의니까 꼭 집중해서 자, 볼게요. 속으로 이런 생각할 겁니다. 매번 다 중요하대. 맞습니다. 초반에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 피리어드 테이블 자체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구성이. 자, 피리어드하고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자, 가로줄, 이렇게 로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게 우리가 피리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리어드를 나타내는 심볼은요, N으로서 표시를 해요. N equal 1, 2, 3. 그러니까 first period, second period, seventh perio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첫 번째 피리어드에는 하이드로젠과 힐륨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리어드는 리튬, 베릴륨부터 해서 니온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7번째까지. 자, 근데 이 N이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이거 2장에서 얘기했었죠. 프린시팔 퀀텀 넘버 또는 쉘 넘버 또는 오비트 넘버, 메인 에너지 레벨, 메인 쉘, 굉장히 이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N이에요. 왜 또 나왔냐? 자, 얘네들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s1, 그 다음에 얘는 1s2. 그렇죠? 일렉트론들이 첫 번째 에너지 레벨에 채워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는 2s1, 2s2, 그 다음에 2p1 이런 식으로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렉트론들이 세컨드 에너지 레벨에 채워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리어드를 N이라는 심볼로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쓰는 이유는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만약에 세 번째 피리어드에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세 번째 에너지 레벨에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식의 의미가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테이블에서 이제 컬럼들, 이렇게 컬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옆에 써놓으세요. 그룹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가끔 문제에서 패밀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왜? 성질들이 비슷하거든요. 자, 왜 성질들이 비슷한지, 케미컬 프로퍼티가 비슷한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써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그룹은요, 자,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3, 4에서 12까지, 그룹 13부터 18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리어드는 총 7개의 피리어드가 있다. 그룹은 총 18개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 여기 그룹 1번과 2번, 그 다음에 그룹 13부터 그룹 18까지는요, 우리가 중요한 그룹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메인 그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얘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룹이다, 메인 그룹이다. 그래서 별명을 하나씩 더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룹 1은요, 여기 1A, A라는 거 붙여서 1A 그룹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2도 2A 그룹.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룹 13, 3A, 4A 해서
8A 그룹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얘네들은 같은 의미라는 거, A 그룹이 붙어 있는 거는 메인 그룹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럼 중간에 있는 이런 놈들은요, 우리가 뭐 B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험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피리어드 테이블 가로줄을 우리가 피리어드, 세로줄을 우리가 그룹 또는 패밀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하고 스테이빌리티 우리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옥텟 룰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케미컬 리액션들이 이 니즈 때문에 생기게 돼요. 자, 뭐냐면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 8개를 채웠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스테이블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옥트라고 얘기하는 거,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 있죠?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옥트라고 얘기하는 건 8을 얘기해 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8개를 채웠을 때 얘네들이 스테이블해진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케이, 뭐 그건 알겠는데 왜 8이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밸런스 일렉트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아웃모스트에 있었던 일렉트론들에서 가장 바깥쪽에 뭐 S하고 P에 있는 거 카운트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S에는 맥시멈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P에는 맥시멈 몇 개? 6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2 더하기 6. 아, 그래서 8이 나왔구나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지갑에 뭐 통장에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뭐 99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왠지 그러면 10,000원 더 채워서 100만 원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꽉 채우면 그렇죠? 뭔가 완결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그게 안정화스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꽉 채우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의 서브쉘들을 꽉 채웠을 때 스테이블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모든 놈들이 다 8개를 채우는 건 아니다. 여기 보시면 듀엣 룰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 뭔 놈의 룰이 이렇게 많아. 헷갈려. 외울 거 많네. 캠 외울 거 많네. 뻥쟁이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n=1에 대해서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 기억나죠? 진짜 한 수십 번 본 것 같죠, 우리 이제? n=1, n=2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인 에너지 레벨에는 1s 서브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꽉 다 채웠을 때, 전체를 풀리 필드 했을 때 얘네들이 스테이블해진다. 첫 번째는 P가 없고 S밖에 없어요, 서브쉘이. 그러니까 얘네들 1S에 2개만 채우면 얘네들은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은 끝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1, 첫 번째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는요, 2개 채웠을 때 스테이블해진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보통은 엘리먼트들은 8개 채웠을 때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를 8개 가지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에너지 레벨에는 P가 없고 S밖에 없기 때문에 2개만 채우면 된다. 자,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와 스테이빌리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 카운트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2장에서 제가 얼핏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컬럼을 그룹이라고 부르게 했었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1S1, 2S1, 3S1, 4S1. 그쵸?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은 S에 1개 있으니까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몇 개? 1개. 그 다음에 베릴륨 보시면 2S2, 3S2, 4S2. S에 2개 있으니까 밸런스 몇 개?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밸런스가 2개네요. 계속. 거의 한두 개 빼고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D의 일렉트론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밸런스는 D나 F는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S하고 P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심히 3D에 막 혹은 4D에 5에 막 일렉트론 채우고 있는데 D에 있는 것들, F에 있는 건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밸런스가 2개로 그냥 쭉 가고 있다가,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P 불러갔죠? 2P에 1개입니다. 그럼 자, 얘는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1개 채운 거니까 S 2개, P에 1개니까 밸런스 몇 개? 3개. 2P에 2개니까 4개, 2P에 3개니까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요 힐륨, 요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냥 막 오케이, 흐름 탔어, 기분 좋아 막 이러면서 8개 하다가 힐륨도 밸런스 8개 이러면 난리 납니다. 얘는 1S2니까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 2개인 겁니다. 알겠죠? 힐륨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자,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얘네들의 그룹 넘버하고 밸런스 릴레이션 개수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번 막 그림 그려갖고 하지 말라고요. 과학자들이 테이블에 이쁘게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빨리 써먹을 수 있어야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전 페이지에서 옥텐룰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엘리먼트들은 밸런스 릴레이션 개수를 몇 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목표다? 8개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태어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디움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소디움이 돼보자고요. 자,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몇 개라고요? 1개예요. 그죠? 별로 가진 게 없네요. 그치? 자, 근데 우리는 몇 개 가지고 싶어 한다고 했었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밸런스 8개 가지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태어나기를 소디움은 밸런스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션은 8개 채워야 되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6장의 케미컬 리액션 얘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스토리 한번 잡아볼까요? 자, 2장에서 우리 달톤의 아토믹 세오리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먼 옛날처럼 느껴질 텐데. 자, 쭉 얘기하면서 3번째 항목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 자, 우리가 아톰들이 생성이 되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아톰들은 서로 분리가 되고 새로운 컴비네이션이 되고 우리 어레인지먼트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 한번 잡아보면 2장에서 우리 무슨 얘기 했었냐면 아톰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3장에서는 그 아톰의 스트럭처를 이해도를 기반으로 피리어딕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톰들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아톰들과 아톰들이 붙어서 케미컬 본딩을 하는, 자, 그게 4장에 대한 얘기 했었던 거고요. 자, 5장은 올게니 좀 특이한 본딩을 하는 놈들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몰레큘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몰레큘과 몰레큘이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럼 몰레큘, 아톰들의 그룹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톰들의 그룹인 몰레큘과 몰레큘이 만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돼요? 내 아톰과 네 아톰 서로 익스체인지가, 리어레인지먼트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케미컬 리액션이 될 겁니다. 자, 그걸 정리하는 게 우리 6장의 토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케미컬 이퀘이션의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간단해요.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왼쪽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리액턴트. 오른쪽에 있는 거 뭐라고?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네, 물질과 물질들 사이에 더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아니니까요. 빼기 이런 거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그냥 CH4라는 물질과 O2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O2하고 H2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거는 지금 밸런싱이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밸런싱이 안 돼 있는 거 우리가 스켈레톤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수가 안 맞아요. 자, 볼게요. 자, 왼쪽에는 카본이 1개 있고 오른쪽에 카본 1개. 이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H가 4개가 있고 오른쪽에 H가 2개가 됐죠. 하이드로젠 가스가 2개가 줄어들었네요. 자, 옥션 가스는 2개 있었던 게 여기 2개, 1개. 옥션 가스가 늘어났네요. 자, 우리 아까 달톤 아저씨가 무슨 얘기 했었죠? 아톰들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밸런싱이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밸런싱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하이드로젠 개수와 옥션 개수가 지금 안 맞았죠? 깨졌죠? 그 개수를 맞춰주는 과정, 제대로 된 이퀘이션을 만드는 거. 자, 그런 거 우리가 케미컬 이퀘이션 밸런싱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잠깐 볼게요. 우리 루이스 구조 그렸던 거. CH4 카본 중심으로 H 4개 붙어 있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자, 옥션 O하고 O 사이에서 이렇게 더블 본드 하고 있는 거. 자, 루이스 구조 그려보시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빨리 그리는 거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저만 특이한 방법을 알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도 바로 뽑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아까 달톤의 아토믹 세오리에서 케미컬 리액션은 아톰들의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 카본은 H 4개랑 붙어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카본은 하이드로젠들을 버리고 옥션들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옥션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붙어 있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C랑 붙거나 그 다음에 또 하이드로젠을 옆에 붙이는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원래 있던 본드들이 이렇게 깨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파트너들이 바뀌고 있죠. 컨비네이션들이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케미컬 리액션이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밸런싱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이퀘이션 밸런싱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특히 서브젝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SAT 문제에서 밸런싱 문제가 의외로 한 4문제에서 5문제 매번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일 컨셉으로는 꽤나 출제 빈도가 높은 토픽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많이 나와서 중요하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퀘이션이 밸런스가 됐다라는 건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매스가 컨서베이션 되면 됩니다. 그렇죠? 리액턴트 사이드와 프로덕트 사이드에 대해서 매스가 컨서베이션 되면 되고요. 자, 매스가 컨서베이션 된다는 얘기는 밑줄 짝 결국에는 아톰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되는 거죠. 보존이 되면 컨서베이션이. 자, 2번째, 이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요. 차지까지 같이 컨서베이션 돼야 됩니다. 리액턴트 사이드와 프로덕트 사이드의 차지. 알겠죠? 다시 한번 밸런스드 이퀘이션의 조건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아톰 개수, 다시 말해 매스가 될 거고요. 2번째는 차지라는 거. 이따 이제 차지 밸런싱 하는 거 마지막 문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톰 개수는 컨서베이션이 되어야 하지만, 자, 여기 밑줄 별표 쳐놓으시고요. 의외로 속임수 문제에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몰레큘 개수는요 컨서베이션이 될 필요가 없어요. 돼도 좋고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러한 케미컬 이퀘이션이 나와 있는데 잘 보면, 자, 얘는 H2라는 몰레큘이 지금 몇 개 있죠? 얘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O2라는 몰레큘 몇 개 있죠? 1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리액턴스 사이드엔 토탈 몰레큘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H2O는 지금 보면 어때요? H2O 몰레큘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어때요? 자, 리액턴트의 토탈 몰레큘 개수는 3개인데 프로덕트는 2개밖에 안 되죠. 이건데 이거 밸런스 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밸런스 되어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H 몇 개 있어요 지금? H2에는 H가 2개 있는데 2개 있으니까 H 4개죠. 그 다음에 여기도 H 4개 있는 거 맞아요? 자, 옥시전 2개 있죠? 여기 이렇게 또 2개 있죠.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 보면 하이드로젠 4개, 옥시전 2개가 왼쪽 오른쪽 컨서베이션 되고 있는 잘 쓰여진 이퀘이션입니다. 하지만 몰레큘 개수는 어때요? 똑같지 않죠?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건 아톰의 개수와 종류가 중요한 거지 몰레큘 개수는 컨서베이션 될 필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속임수로 가끔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퀘이션 밸런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요 테이블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 밑에 나와 있는 거, 몰레큘 개수에다가 그 아톰의 서브스크립트를 곱하게 되면 아톰 개수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7장의 스토이키오메트리 할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중요한 거니까 자, 미리미리 잘 기억해 놓을게요. 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N2O4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N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자, 루이스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본적인 모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N2O4라고 얘기하는 몰레큘이 있어요. 자, 그게 만약에 1개 있다고 해볼게요. 코에피션트 1입니다. 그럼 요게 1개 있으니까 N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O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이해돼요? 자, 그걸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이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 N이 2개죠? 이 몰레큘 1개 안에는 N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2. 그 다음에 자, 이 몰레큘 1개 안에는 옥시전이 4개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째 거. 그럼 이번에는 N2O4가 1개가 아니라, 자, 이게 만약에 이 몰레큘이 2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2개가. 자, 그러면 N 2개가 아니라 2 곱하기 2에서 얼마?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겠죠. 몰레큘 안에는 옥시전이 4개 있는데 이게 2개 있으니까 얼마? 8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몰레큘 개수에다가 자, 무엇? N의 서브스크립트 곱하기 2 해준 게 2 곱하기 2에서 얼마? 4. 아톰 개수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몰레큘 개수 2에다가 옥시전 서브스크립트 4 곱해서 8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정말 많이 써먹는 스킬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별 붙여놓으시고 베리어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변수로서. 자, 만약에 변수, 베리어블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몰레큘에다 서브스크립트 곱하면 아톰 개수라고 했었죠? 자, 몰레큘 개수 A에다가 곱하기 2에서 2A개. A개라고 한다면 4 곱하기 해서 4A개 되는 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자, 지금부터 밸런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뭔가 보면 뭔가 수식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중학교 수학의 기본적인 방정식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 C2H5OH와 O2와 CO2와 H2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밸런싱 하는 거, 얘네들의 코에피션트를 조정을 해서 얘네들의 개수를 맞추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제부터 이 변수 코에피션트 A, 옥션의 코에피션트 B, CO2의 코에피션트 C, H2의 코에피션트 D, 요거를 찾는 과정을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 리액턴트 사이드와 프로덕트 사이드에 대해서 개수가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몰레큘 개수에다 코에피션트, 서브스크립트 곱해주면 아톰 개수 나온다라는 거. 따라왔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 케미컬 리액션에 존재하는 엘리먼트의 종류. 자, 카본 있죠? 그 다음에 H 있죠? 그 다음에 O 있는 거. 맞습니까? 자, 볼게요. C2H5OH 안에서 카본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A에서 2A개. 이해됐습니까? 자, 오른쪽 가볼까요? CO2 안에는 카본이 몇 개 있죠? 1개 있죠. C 곱하기 1에서 얼마? C.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몇 개 있죠? 6개가 있죠. 6A개가 여기 보시면 2D.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장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스토리를 잠깐 이해해 보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2장에서 아톰 배웠었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아톰들이 그 구조, 아톰의 스트럭처를 이해하면 피리오딕 테이블에 어떠한 관계식이 들어가 있는지,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아톰의 스트럭처를 이해할수록 피리오딕 테이블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게 아톰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끝난 뒤에 4장에서 배웠던 거, 아톰들하고 아톰들이 붙어서 본딩을 해서 몰레큘이 만들어지는 조금 더 범위가 커졌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본딩을 배우게 되면 이제 아톰들의 그룹인 몰레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 6장에서는 몰레큘과 몰레큘들이 만나서, 자, 우리 달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케미컬 리액션은 아톰들의 리어레인지먼트다. 그렇죠? 아톰들이 파괴되거나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톰들이 서로 그냥 익스체인지 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몰레큘들과 몰레큘들끼리 만나서 서로 아톰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케미컬 리액션이었었고, 그 리액션의 타입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던 게 6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6장까지 우리 학생들 열심히 잘 공부했으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케미컬 이퀘이션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퀘이션 쓰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 계산하는 문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간단하게 배운 뭐 H2가 O2라는 반응에서 두 개의 H2가 되는 뭐 이러한 반응식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자, 케미컬 이퀘이션 같은 경우 일종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책. 자, H2라고 O2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워터라고 얘기하는 그 요리를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 요리책 보면 이런 얘기 하죠. A라는 뭐 재료는 몇 그램 넣고 이거는 뭐 한 큰술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리액턴트들이 얼마나 들어가야지 프로덕트가 얼마나 나올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7장에서 배우는 이 스토이키오메트리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이런 겁니다. 케미컬 이퀘이션 쓰는 것까지 우리 학생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액턴트 얘 10g하고 얘 10g 집어넣었을 때 자, 워터가 몇 g이 나올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또는 자, 워터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 5g을 만들고 싶은데 자, 얘가 몇 g, H2하고 O2가 몇 g이 필요할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요리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케미컬 이퀘이션을 레시피라고 얘기했었죠. 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만들 거예요. 한 10명의 친구들이 올 겁니다. 그럼 10인분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얼마나 필요할지. 자, 또는 뭐 냉장고 청소하는 날 있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싹 다 끌어 모아서 자, 상하기 전에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서 요리가 몇 인분이 나올지. 자,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어마운트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 자, 그게 바로 그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산 부분이고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그냥 그 시스테믹하고요. 흔히 말하는 그냥 좀 단순 노가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은데 개념만 잘 잡으면요. 그래서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쉽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케미스트리 관련된 모든 칼큘레이션은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컨셉을 베이스로 깔고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쉽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멍 때리고 이러면 진짜 괴로워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이키오메트리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마운트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결국에는 퀀터티에 관련된 거. 자, 그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얘기했었는데 가장 먼저 몰이라고 얘기하는 유닛, 요걸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몰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거는요, MOLE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MOLE는 단어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MOL은 유닛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두 개 많이 섞어셨으니까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자, 얘네들은 몰레큘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다시, 자, 몰하고 몰레큘하고는 서로 다른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몰레큘은 아톰들의 그룹이라고 얘기했었죠. 아톰들이 뭉쳐진 그룹을 우리가 몰레큘이라고 얘기하고, 몰과 MOLE와 MOL은 우리 뭐 얘기하는 거다? 카운팅을 위한 유닛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몰이라고 얘기하는 게 몰레큘에서 파생된 단어는 맞긴 맞는데요. 이제는 완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스토이키오메트리 너무 고생해가지고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물어보고 해보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막 헷갈려서 쓰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몰레큘과 몰은 다른 얘기고요. 자, 몰은 카운팅을 위한 유닛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몰의 숫자 의미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아주 크죠? 그러니까 자, 숫자가 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개념 잡기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더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자, 우리 원더즌 몇 개 얘기하는 거죠? 12개 얘기하는 거죠. 12개 패키지, 꾸러미를 우리가 원더즌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더즌은 12개, 원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 더즌 같은 건데 숫자가 아주 크구나. 더즌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한 패키지를 얘기해주는, 한 꾸러미를 얘기해주는 덩어리 개수가 아주 크구나라는 걸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12하고 10의 23승.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그쵸? 자, 이렇게 큰 숫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케미스트리 배우고 있죠. 케미스트리에서 우리가 카운팅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아톰이나 몰레큘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목말라서 컵에 물 한 컵 먹죠. 자, 거기 안에 있는 워터 몰레큘들이 몇 개 있을까요? 뭐 100개, 1000개, 수백 개, 뭐 한 10억 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운팅하는 아톰이나 몰레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뭐 12개, 뭐 100개, 1억 개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큰 단위로 가져가야 우리가 그나마 좀 사람이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몰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좀 크게 디파인이 된 거다라는 걸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라고 얘기하는 과학자가, 화학자가 정의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스 넘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좀 더 간단하게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거 떼서. SAT에서는 계산기 못 쓰잖아요. SAT 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종 어떤 문제들에서는 그냥 6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라운드업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 있는 예제 잠깐 얘기해 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더즌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도너츠 가게 가서 원더즌에 도넛 주세요. 그럼 도너츠 12개 주죠. 자, 문방구 가서 원더즌 펜슬 주세요. 그럼 12개 주죠. 자, 더즌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넛이나 펜슬 신경 씁니까? 원더즌의 펜슬도 12개, 원더즌의 도넛도 12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더즌은 도넛이나 펜슬인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다시 말해 원더진의 썸띵은 그 썸띵이 12개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자, 아까 얘기했죠? 몰은 더즌 같은 건데 아주 큰 더즌이라고 생각하면 개념 잡기 좋다. 자, 우리가 원몰의 썸띵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썸띵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기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 썸띵이 무엇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자, 그걸 써놓은 게 이거예요. 자, 원몰의 H 하이드로젠 아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하이드로젠 아톰 개수 얘기해 주는 거다. 자, 원몰의 H2 몰레큘이다.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H2 몰레큘을 얘기해 준다. 자, 원몰의 CO3 2- 폴리아토믹 아이온이었었죠? 카보네이트였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아이온을 얘기해 준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더진의 도넛, 원더진의 펜슬 12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뒤에 뭐든지 신경 안 쓴다고 했었죠? 원몰의 아톰이건 원몰의 몰레큘이건 원몰의 아이온이건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얘기해 준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굉장히 또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니까 자, 계속 헷갈리면 팁을 드릴게요. 계속 헷갈리면 더즌처럼 생각하시면 우리 학생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몰라메스하고 AMU라고 얘기하는 거 잠깐 좀 얘기해 볼 건데요. 자, AMU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토믹 매스 유닛, 요 앞 글자를 딴 거를 우리가 AM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몰라메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일단 몰라메스 써놓으세요.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물질, 원몰의 매스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몰라메스는 어떤 물질 원몰의 매스를 얘기해 주는 거고 AMU, 아토믹 매스 유닛 얘기해 주는 건데 요거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보고 있는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하이드로젠과 카본과 옥시전에 대한 걸 잠깐만 좀 카피해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아토믹 넘버죠. 하이드로젠은 1번, 카본은 6번, 옥시전은 8번.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아토믹 넘버는 프로톤 개수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얘네들의 매스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매스 넘버 아닙니다.
아이소톱이라는 거 있다고 했었죠? 아이소톱의 어번던스를 반영한 에버리지 아토믹 매스라고 얘기하는 거. 에버리지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웨이트 대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좀 지저분하게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 매스 넘버 아니에요. 매스 넘버는 프로톤과 뉴트론 겟을 더한 인티저 값이 나온다라는 거.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이드로젠의 매스가 1.008, 카본 12.01, 옥시전 16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자, 실은 이 숫자들의 어떤 유닛이 붙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의미가 좀 달라지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재밌어요. 자, 하이드로젠에다가 1.008이죠. 거기다가 1.008 AMU라는 유닛을 붙여주게 되면 얘는 하이드로젠 아톰 몇 개? 말 그대로 한 개의 하이드로젠의 매스가 나오게 됩니다. 하이드로젠 아톰 한 개의 매스. 그러니까 요거의 매스는 하이드로젠 아톰 말 그대로 한 개의 매스를 1.008 AMU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AMU라는 유닛을 버리고 자, 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유닛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그램으로 바꿔치기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하이드로젠 원몰계 매스. 자, 원몰계 매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이드로젠 아톰이 한 개가 아니라 얼마? 6.02 곱하기 10.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장의 이제 솔루션. 자, 솔루션이라는 얘기, 믹스처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잠깐 중후반 정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2장에서 아톰의 스트럭처 배웠었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아톰들이 피리어딕 테이블에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거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톰에 대한 얘기가, 레벨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아톰들이 뭉쳐져서 몰레큘이 만들어지는 과정, 케미컬 본딩을 4장에서 배웠습니다. 5장은 올게닉 약간 특이한 부분이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레큘과 몰레큘이 만나서 서로 아톰들의 익스체인지가,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리액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한 게 6장이었었고, 자, 리액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케미컬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다. 자, 케미컬 이퀘이션 쓸 수 있으면 우리 7장의 스토이키오메트리,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반부, 기본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게스 페이즈 배웠죠. 게스에 대해서 PV 이퀄 NRT라든지 달톤의 파셜 프레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스의 특징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다고 한다면, 자, 9장 렉처 9에서는 페이즈 배웠었죠. 자, 게스뿐만 아니라 솔리드도 있고 리퀴드도 있고 물론 게스도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 리퀴드, 게스 세 가지 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제너럴하게 공부한 게 이제 9장이었었습니다. 9장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퓨어에 대한 얘기, 순수한 물질 퓨어에 대한 얘기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퓨어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죠? 퓨어와 퓨어가 믹스가 되면 믹스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0장의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믹스처에 대해서 공부해보겠다. 자, 이런 흐름인 겁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챕터들의 배치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10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믹스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2번 콜로이드, 처음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자, 동그라미 1번 호모지니어스, 콜로이드, 헤테로지니어스 세 가지 믹스처 타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 챕터 이름이 뭐였죠? 솔루션. 자, 우리 1장에서 배웠었는데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랑 솔루션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 그러니까 이 믹스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주인공이 되는 건 누구다?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10장의 메인 토픽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와 솔루션은 같은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솔루션은요, 크게 솔루트하고 솔벤트 두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지게 되죠. 자,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자, 예를 들어 뭐 물이 있습니다. 자, 물에다가 슈거를 녹여볼 거예요. 설탕을 녹여볼 겁니다. 달달한 게 땡겨서. 자, 이렇게 물처럼 녹여주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솔벤트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슈거처럼 녹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솔루트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자, 녹는 물질을 솔루트, 녹이는 물 같은 물질을 솔벤트, 이 두 개를 합친 걸 솔루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콜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SAT 시험이나 뭐 거의 다루진 않아요. 거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와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의 중간 정도, 반반씩 되는 일종의 짬뽕 같은 개념인 건데요. 깊게 아실 필요 없고요. SAT 시험에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오면 뭐 틴들 이펙트나 브라우니언 무브먼트가, 틴들 이펙트랑 브라우니언 무브먼트가 콜로이드에 관련된 중요한 성질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자, 틴들 이펙트는요, 라이트를 스캐터링 하는 거, 빛을 산란시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틴들 이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랜덤 지그재그 무브먼트를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브라우니안 무브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요 정도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겠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랑 달리 컴포지션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자, 요거 우리 1장에서 얘기 한번 했었던 거거든요.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하고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를 잠깐 보면요. 자,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와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예를 들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호모지니어스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잘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컴포지션 조사에도 7대 3이었었고요. 여기서 컴포지션 조사에도 7대 3. 위치에 상관없이 컴포지션이 7대 3, 7대 3, 7대 3 일정하게. 그쵸? 잘 섞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다시 말해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헤테로지니어스는 위치에 따라서 컴포지션이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5대 5였는데 여기는 2대 8이었고 여기는 뭐 7대 3이었고 여기는 뭐 4대 6이었고 잘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게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는 가끔 우리가 이제 서스펜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믹스처가 솔루션과 같은 말인 것처럼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는 서스펜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많이 볼 단어는 아니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만 써놓으셔도 괜찮겠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믹스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막 섞었을 때 자, 어떨 때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가 됩니다. 근데 A라는 물질이랑 C라는 물질을 섞었을 때 어떨 때는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호모지니어스 믹스처가 왜 언제는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솔루션이 되고 왜 어떨 때는 솔루션이 되지 않는지. 자, 다시 말해서 솔베이션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솔베이션이라는 말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써놓으세요. 솔루션 포메이션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솔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루션 포메이션 프로세스. 이 솔베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솔베이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가 될 것이다. 자,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자, 써놓으세요. 솔베이션은요. 솔루트와 솔벤트 사이에서의 몰레큘 레벨에서의 인터랙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솔루트 앤드 솔벤트. 자, 요 단어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죠. 다시 한번 솔베이션은 솔루션 포메이션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는 거고 솔루트와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솔베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거에 대한 예제를요. NaCl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아이오닉 컴파운드 레티스 구조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9장에서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물 속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레티스 구조니까요.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레티스 구조를 2차원으로 간단하게 표시해 볼 수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솔리드 형태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워터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4장에서 본딩에서 배웠었는데 자, 워터는 이렇게 벤트 구조로 생긴 녀석이다. 벤트 구조로 생긴 폴라인 거다. 자, 그리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봐야죠.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일렉트론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했었는데 H하고 O 중에서 누가 더 네가티비티가 크다? O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일렉트론이 옥시전 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이 일렉트론이 옥시전 쪽으로 잡아당겨져서 H는 파셜리 플러스가 되고 옥시전은 파셜리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워터에서 H가 파셜리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옥시전 사이드가 파셜리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아이오닉 컴파운드 솔리드 레티스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워터는 폴라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요렇게 H2O가 자, 벤트 구조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H는 파셜리 플러스 부분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옥시전 부분은 파셜리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다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자, 워터 몰레큘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보세요. 파셜리 플러스 처지를 가지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레티스에서 N아이온들을 요렇게 잡아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당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셜리 마이너스 처지를 가지고 있는 옥시전 부분들이 레티스에서 캣 아이온을 잡아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아당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워터 몰레큘들이 이렇게 파셜리 플러스 부분들이 레티스에서 N아이온들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파셜리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옥시전 부분이 캣아이온들을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레티스에서 캣아이온과 N아이온이 레티스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아이오닉 컴파운드, NaCl 같은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물에서 잘 녹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녹고 나서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볼게요. 자, 이 플러스 주변에 캣아이온 주변에 자, 보면요. 누가 잡아당긴다고 했죠? 옥시전 부분들이. 그러니까 H2에서 옥시전 이렇게 자, 여기가 전부 다 H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파셜리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옥시전 부분들이 얘네들을 잡아당긴 다음에 땡땡땡땡 이렇게 아이온들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장의 애시드 베이스 부분 얘기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챕터에다 좀 별표 좀 쳐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고요. 좀 내용이 많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SAT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후반부 부분 중에서 조금 집중해서 따져봐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부분.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워터의 오토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말뜻 별표 쳐놓으시고, 자, 문장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워터의 오토아이오나이제이션 이퀘이션을 나타내는 그 이퀘이션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알겠죠? 대놓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말뜻을 보면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워터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H2O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O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있으면, 자,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거, 학생들 기억해야 될 거, 하이드로젠 같은 거 넌메탈이죠. 그 다음에 옥시전도 넌메탈이죠.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넌메탈과 넌메탈 붙어 있는 워터라고 얘기하는 거 뭐다? 코밸런트 컴파운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자, H2O라고 얘기하는 거는 넌메탈과 넌메탈 붙어 있는 뭐라고? 코밸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코밸런트들은요, 넌메탈들끼리 일렉트론 쉐어링 하면서 결합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쪼개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물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어떤 짓을 하냐면, 자, 한쪽의 물에서 또 다른 한쪽의 물로 뭐가 넘어가냐면 H+가 넘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하는 현상을,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토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H2O,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H2O하고 H2O가 만나서 한 놈은 H3O+가 되고 한 놈은 OH-가 됐어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있던 오른쪽에 있던 워터에서 왼쪽으로 뭐가 넘어가고 있냐면 H+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H 2개짜리에 H 1개가 붙으니까 H 3개가 되죠. 자, 뉴트럴 한 놈에 플러스 1짜리 붙어 있으니까 파지티브 플러스 처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워터에서 뭐가 H+가 빠져나왔으니까 H 2개짜리가 이제 1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뉴트럴에서 플러스가 빠져나왔으니까 OH-가 되는. 자, 이러한 이퀘이션을,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오토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쪽의 물에서 또 다른 한쪽의 물로 H+가 도네이션 되는, 넘어가는 이러한 현상. 아이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워터가 자기 혼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오나이제이션 되는 현상을 우리가 오토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아니면 2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물 2개가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물 하나가 H+와 OH-, 그죠? 그냥 물 하나가 심플하게 H+ OH-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2개, 1번과 2번 요 위에 거나 요거나 둘 다 같은 거라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왜 같은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 방향 나와 있으면 이거 무슨 스테이트다?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다 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11장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퀄리브리움은 포워드 디렉션과 리버스 디렉션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였었는데,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움 익스프레션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당연히 쓰기 싫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움 익스프레션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이퀄리브리움 익스프레션 쓸 때 리액턴트가 밑으로, 프로덕트가 위로 갔었죠? 자, 그러니까 H2O,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2O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 기본 형태인 건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이퀄리브리움 익스프레션에서 누구하고 누구는 뺀다? 솔리드하고 리퀴드는 뺀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리퀴드 나와 있는 거 얘네 두 개는 각각 지워주라. 그러니까 디노미네이터는 날아가죠. 자, 요게 기본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똑같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KEQ,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워터에 관련된 거다. 자, 워터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KW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W는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의 한 종류인 거고요. 워터의 오토 아이오나이제이션에 관련된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 그러니까 괄호치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KEQ의 한 종류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값. 자, 요 값이 얼마라고 얘기가 나와 있다? 밑줄자 그어놓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겁니다. 알겠죠? 자, 별표 치시고 요 숫자는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냥 여기 있는 건 다 외워야 돼요. 이퀘이션도 외우셔야 되고요. KW 익스프레션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KW 밸류도 외워야 된다. 자, 말 길게 했지만 다 외워라.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 K를 바꿔줄 수 있는 거, K 값은 딱 온도에 디펜던트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다시 한번, 주어진 리액션에 K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온도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SAT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에시드 베이스는 25도씨, 25도씨 또는 뭐 298 켈빈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막상 막 문제 풀다 보면 25도씨나 298 켈빈이라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KW 값 때문에 그래요. 25도씨에서 KW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를 개런티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온도가 25도씨가 아니라면 당연히 KW 값,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 K 값도 바뀌겠죠. 이게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KW 값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별일 없으면 25도씩 가정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브레이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1장에서도 얘기했었죠. 브레이켄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였죠? 몰레리티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몰레리티는 몰 값을 리터로 나눠줬던 거. 됐죠? 자,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워터가 그냥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지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무슨 스테이트?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겠다. 자, 그거에 대해서 KW씩 쓰면 자, 얘 리퀴드니까 빠지고요. 얘 이렇게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선생님 근데요 같은 건 알겠는데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한 값이 요거인 건데 얘는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OH 마이너스 값. 자, 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래도 되나요? 이게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혹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땡땡땡땡땡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과 당연히 H3O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 몰레리티 값이 어때야 된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H 플러스와 H3O 플러스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의 몰레리티와 얘의 몰레리티가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물속에서 이제 H 플러스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H 플러스가 물에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H 플러스가 누구랑 OH 마이너스 여기다 다시 쓸게요. 너무 밑에 내려갔죠? 여기다가 다시 H 플러스가 여기 H2O랑 반응하게 되면 자, 바로 이 H 플러스가 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이랑 결합해서 H3O 플러스 요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 플러스는 혼자 있지 않고 바로 물에 그냥 올라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응 비율 보면 코에피션트 보면 1대 1대 1이죠. 그러니까 H 플러스의 어마운트와 H3O 플러스의 어마운트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걸 다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어떻게 붙냐면 이 H 플러스가 여기 H2O 워터에 붙어서 H3O 플러스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보면 1대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애시드 베이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H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과 H3O 플러스의 컨센트레이션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겠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쩔 때는 이렇게 나오고 같은 거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알겠죠? 자,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거, 컨센트레이션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지. 당연히 H 플러스와 H3O 플러스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물질이죠. 그렇죠? 컨센트레이션이 같은 거지 물질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겠죠. 자, 볼게요. 여기서 H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이거 써놓으세요.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H 플러스는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갑자기 H 플러스가 왜 프로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잠깐 보면요. 우리 친구들 피리어딕 테이블 잠깐 보시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5장의 이제 키네릭스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름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죠? 자, 실제로 AP에서는 혹은 IB의 HL에서는 조금 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SAT에서는 혹은 교과 과목에서는 키네릭스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자, 일단 키네릭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뭐 이제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 K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깁스 프리 에너지 스폰테니어스 넌 스폰테니어스 뭐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레이트랑은 상관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적 되게 많았었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 그럼 케미컬 리액션이 언제 빠르고 언제 느린 거야?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거고 궁금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거 정리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네릭스는요,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하는 팩터들에 대해서 레이트를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고 언제 레이트가 빨라질지 느려질지, 그치? 그 다음에 레이트를 결정한 요인들이, 팩터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거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컬리전 시오리라고 얘기하는 거. 자, 말로 얘기하는 건데 별 붙여놓으시고요. 자, 은근 언급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꽤 나오기도 해요. SAT 문제에서도, 그리고 AP에서도 요를 쓰는 문제로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없고 막 문장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아,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기 좋은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컬리전 시오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펙티브한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하고 반응해서 뭐 C가 만들어진다, 이런 간단한 케미컬 이퀘이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컨테이너 안에 당연히 A가 있고 B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컨테이너 안에 리액턴트 A하고 B가 있어서 얘네들이 막 랜덤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8장에서 배웠던 키네틱 몰레큘러 시오리, KMT 기억나시죠? 가스들은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막 랜덤하게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막 꽝 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렇죠? 그럼 리액턴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야지, 컬라이딩 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충돌 이론, 컬리전 시오리 얘기해 주는 거다. 너무 뻔한 얘기다. 근데 자, 그냥 부딪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첫 번째 컨디션 뭐냐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컬라이딩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충돌해봤자 얘네들 아무리 그래도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자, 그 얘기하는 건데, 자, 에너지가 충분하다. 듣고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 기준으로 충분한 거야? 불충분한 거야? 서피션트하고 인서피션트에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요. 별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우리말로 뭐 활성화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일단 액티베이션 에너지 심볼은요, 에너지에다 조그맣게 A 이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케미컬 리액션을 액티베이티드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그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스타트업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미니멈 에너지입니다. 일종의 기준치라고,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야 몰레큘들이 충돌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실제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팩터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식적인 거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리액션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케미컬 리액션, 두 번째 리액션이 또 있습니다. 자, 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뭐 1번 리액션, 2번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자, 1번 리액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몰레큘들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에너지가 10 정도가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10 정도의 에너지가 컬렉트가 돼야지 충돌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만큼의 에너지를 컬렉트 해야지, 모아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때요? 10을 모으기가 쉬워요? 100을 모으기가 쉬워요? 당연히 10을 모으기가 더 쉽겠죠. 그렇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체크해놓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케미컬 리액션 레이트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요,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됐죠?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클수록 레이트는 느려진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작을수록 레이트는 빨라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써놓으시고요. 아, 이제 알겠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꼭 써놓으시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프로퍼 오리엔테이션으로 컬라이딩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는 서피션트 에너지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퍼 오리엔테이션, 올바른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 아, 더 기절하겠죠. 이게 뭐 그냥 올바른 방향, 더 애매모호한 말인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H2하고 F2가 부딪혀서 컬라이딩해서 두 개의 HF가 생기는 이러한 케미컬 리액션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당연히 H2, H하고 H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F2, 다이아토믹이니까 F하고 F 붙어 있었겠죠? 얘네들이 랜덤하게 막 움직이다가 컬라이딩을 꽝 하게 돼요. 그쵸? 자, 컬라이딩을 하게 되면, 자, 원래 있던 본드가 땡땡땡땡땡땡 약해질 거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본드가 땡땡땡땡 약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본드가 땡땡땡땡땡땡땡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쁘게 잘 부딪힌 거예요. 이쁘게 올바른 방향으로. 애매모호한 말인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원래 있던 본드가 약해지고 새로운 본드가 막 생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부딪혔다고 한번 해볼게요. H하고 F가 이렇게 되는데, 그쵸? 비스듬히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자, 얘하고 얘하고 컬라이딩해서 얘네들은 본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H하고 F하고 이제 서로 본딩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야,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야. F도, 야,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이렇게 막 이제 본드를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던 H 어때요? 얘 끊어지고 나면 자기는 혼자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외톨이 되니까 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F도 이거 끊어주고 나면 자기 혼자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본드 깨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부딪히는 건 임프로퍼 오리엔테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프로퍼 오리엔테이션은 몰레큘들마다 리액션마다 다 제각각 본인만의 프로퍼 오리엔테이션이 다 제각각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이그젠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단어 뜻만, 말 뜻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요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외워놓으세요. 컬리전 티오리는요, 자, 몰레큘들이 일단 충돌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근데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첫 번째,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두 번째, 프로퍼 오리엔테이션으로 컬라이딩 해야 된다. 요 두 가지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우리 잠깐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 또는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 아까 이제 프로퍼 오리엔테이션으로 컬라이딩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슬로우 비디오를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슬로우 비디오로.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본드가 점점점점점 이제 막 깨질락 말락,
그 다음에 새로운 본드가 점점점점점점점 막 생길락 말락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쵸? 아주 천천히 보면 자, 원래 있던 본드가 이제 점점 좀 위커해지고 새로운 본드가 점점 포밍되면서 스트롱거해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얘네들끼리 이렇게 몰레큘들이 뭉쳐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 이건 좀 뭐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이미지를 개념 잡기 좋기 위해서 우리 양다리 걸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원래 H하고 F하고 커플이었었고요. F하고 F하고 커플이었었는데 얘네들이 꽝 부딪히면서 서로 동시에 바람이 난 겁니다. 좀 나쁜 비유인가요? 어쨌든 간에. 자, 원래 있던 본드가 막 이제 아직 헤어질락 말락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막 썸 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막 헤어지기도 전에 막 썸 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얘네 네 명이 다 이렇게 묶여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랜지션 스테이트,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갈아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몰레큘들이 부딪혀서 프로덕트로 바뀌는 그 중간 상태, 애매모호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거, 양다리 걸치면 불안불안하죠. 뭐 제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 언스테이블한데 왜?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양다리 걸치면 당연히 불안하죠. 양다리 걸쳤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에너지가 높다는 상태예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에너지